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학생 확인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생 확인서 작성과 관련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해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학교 폭력은 일반적으로 형사 범죄보다 범위가 넓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생 확인서 어떻게 작성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피해 관련 학생인 경우와 가해 관련 학생인 경우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피해 관련 학생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되면 피해 관련 학생은 가해 관련 학생이 학교 폭력을 행사한 일시, 장소, 그 다음에 가해 관련 학생이 행한 학교 폭력, 유형, 뭐 폭행이면 폭행, 아니면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면 상해,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버 학교 폭력이면 사이버 학교 폭력,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가해 관련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 뭐 진단서가 있으면 진단서, 정신과를 방문했으면 정신과, 뭐 방문 내역, 아니면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면 상담 치료 내역, 그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등 가해 관련 학생으로부터 당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육하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꼼꼼히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 피해 저도 이제 위원으로 있어서 보게 되면 피해라고 적었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육하 원칙도 안 맞고 그냥 주술관계도 전혀 안 맞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피해 당함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뿐만 아니라 가해 관련 학생이 학교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 역시 학생 확인서와 함께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뭐 학교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이버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대 학생이 그러니까 가해 관련 학생이 게시한 게시물을 캡처한 거, 그다음에 뭐 언어 폭력을 행사했으면 뭐 주변의 학생들이 들었다면 뭐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물론 이제 학교에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뭐 CCTV, 만약 학교에 CCTV 영상이 있으면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확인해 달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학교에선 확인해 달라고 하면은 확인해 주기 때문에 이게 개인정보랑 뭐 이런 거 관련돼서 학교에서는 개인한테 그 정보를 주진 않고 학교에서 확인해 달라면 그거 확인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고, 반면 가해 관련 학생이라면 이제 가해 관련 학생은 피해 관련 학생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 관련 학생도 육하 원칙에 따라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은 뒤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주변 학생들의 진술, 그 다음에 CCTV 영상, 그 다음에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폭력의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어필해야 하며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겠죠. 가해 관련 학생도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어떻게 나눠지냐면 여기 보면은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가 여기 간략하게 적었지만 위원님들이 이제 학교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선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해 관련 학생의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거를 점수로 매겨가지고 이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걸 하나 구구절절 그와 관련된 입증될 수 있는 자료들을 구구절절 이렇게 좀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뭐 개인적인 이런 구구절절을 하는 것보다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좀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당연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겠죠. 어필을 하려면 의견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폭에 참석해서 당시 그 학교 뭐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 폭력에 휘말려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 단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의도와 다르게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실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에서 학생 확인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휘말리게 된 경우 학생 확인서 작성할 때는 좀 물론 이제 사안이 좀 명백하고 CCTV나 이런 게 있어서 명백하고 이런 경우에는 뭐 그렇다 쳐도 뭐 간략하게 적어도 어차피 CCTV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묘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지 그냥 이제 미묘하게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좀 적어서 제출을 하면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치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좀 잘 적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또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 학교 폭력에 휘말려서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뭐 피해 관련 학생이건 가해 관련 학생은 상관없이 작성하게 되었다면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때 제가 꼭 두 가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